자, 가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저당대출제도 또는 부동산의 저당대출제도인데요. 여기서는 이런 용어 그냥 하나 할게요. 자, 우선 먼저요. 자, 저당이란 말의 용어부터 갈게요. 저당이라는 말의 용어인데 여러분 밑에 저거 영어 단어 그냥 편하게 읽어봐 주실래요? 모기지라고 읽어요. 모를테지라고 읽으면 안 돼요. 모를테지, 알테지 그런 거 아니에요. 모기지. 어떤 분은 모가지라고 읽던데. 예?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야? 모가지 아니에요. 모기지라고 그냥 읽어요. 요게 이제 그 어떤 걸 의미하냐면 뭐 죽음을 의미하는 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뭐 내 손을 떠난 돈은 죽은 돈인 거죠.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저당인데 쉽게 말하면 부동산 담보로 이렇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 모기지예요. 앞으로 부동산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걸 모기지를 한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으로 나눴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쪽을 뭐라고 불렀어요? 대출자, 민법에서는 저당권자, 돈을 빌리는 쪽을 차입자, 민법에서는 저당권 설정자 등으로 말을 해요. 자, 그다음 우리 금융의 기초 용어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기초 용어에 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시점에서 돈을 빌렸다 합시다. 1억. 그거를 우리는 융자 원금이라 그래요. 돈을 최초로 빌린 돈 1억이라고 합시다. 그게 뭐다? 융자 원금. 그리고 기간이 10년이라고 합시다. 10년. 그럼 이건 이제 요거는 기간이에요. 융자 기간이라고도 하고 상환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최초로 대출받은 돈을 뭐라고 부른다? 융자 원금이라 한다. 처음에 융자 받은 금액을 말해요. 1억 융자 받았다고 합시다. 뭐라고 부른다고? 융자 원금. 그리고 요 기간, 요게 융자 기간 또는 상환 기간이라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융자 기간 또는 상환 기간. 그럼 10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돈을 빌린 차입자로 하여금 융자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부여된 기간이에요. 그러면 돈을 갚아가겠죠. 갚아가겠죠? 그럼 돈을 갚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융자 상환이라고 그래요. 돈을 갚아가는 걸 융자 상환. 정기적으로 융자 원금을 갚아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융자 기간 또는 상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매번 갚아가는 금액의 부담이 클까 작을까? 작죠. 근데 그거를 반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남의 돈 빌렸는데 빨리 갚는 게 낫지. 남의 돈 빌려갖고 오랫동안 갚고 있으면 마음도 얹히고 속도 얹히고 소화도 안 되고 부담감이 더 크지 않나요? 이렇게 순진하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다니까. 그래서 다시 묻는 거죠. 여러분 카드를 일시불로 이렇게 긁는 것과 6개월 무이자 할부 중에서 어느 게 매번 부담이 적어요? 네, 6개월 무이자 할부가 부담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빨리 끊고 빨리 갚는 게 낫지. 6개월 동안 질질 끄는 것보다 이렇게 자꾸 부담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제 푸는 게 진짜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번 갚아가는 금액의 부담이 작아지게 된다. 이 문장이 보게 되면 맞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다음 갚고 남은 돈이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융자자가 붙었네. 원래 갚고 남은 돈을 뭐라고 그동안 많이 했었냐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잔고란 말 들어본 적 있죠? 통장에 잔고 이런 거. 남아있는 걸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이 일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일본식. 사실 대표적인 일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교육원에서 저런 말 쓰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심한 일본 말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딱 들어놓고 이건 쓰지 말고 그러면 국어교육원의 권고안이 뭐다? 대출잔액, 저당잔금. 그래서 여러분 대출잔액, 저당잔금 이건 뭐다? 돈 갚고 남은 돈. 갚고 남은 돈. 그래서 여러분 갚고 남은 돈을 부르는 말 대출잔액. 여러분 지난 시간에 투자론에서 돈 열심히 갚고 아직 상환하지 못한 잔금을 뭐라고 그랬냐면 미상환, 저당잔금. 그게 줄임말이 저당잔금. 그래서 여러분 갚고 남은 돈입니다. 여러분 공법이나 민법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진짜 많아요. 아직은 안 배웠겠지만 앞으로 이제 점차 이야기하기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여러분 또 중요한 용어로서 이런 거 있어요. 원리금 상환액은 매번 아까 돈을 갚는다고 그랬죠. 융자를 상환할 때 갚아가는 금액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자, 뭐하고 뭐를 갚죠?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요. 원금 더하기 이자를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로. 원리금이라 그래요. 그 원리금을 갚아. 그 갚는 금액을 가리키는 말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근데 이 원리금 상환액을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에 투자론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는 분? 좀 생소한 표현이야.
부채 말을 해요. 말을.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랬어요. 그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야. 근데 용어가 생소하잖아.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 일상에서 안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너무 생소하네.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셔야 된다고. 그럼 부채 서비스액을 말해요. 그게 연간 융자 월부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부채 서비스액과 원리금 상환액이 많이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시험지야. 시험지를 딱 보면 큰 시험지가 이제 딱 폈어 이렇게. 그럼 이제 몇 장 넘기면 투자론 부분에 시험 문제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근데 투자론 다음에 금융론이 나와 보통. 그러면 여기 금융론 문제가 여기 있다 합시다. 근데 여기 부분에는 투자론에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나와. 근데 여기서는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나와. 실은 같은 말인데 파트에서 부르는 말의 의미가 부르는 말의 명칭이 다르게 불러요. 이렇게. 그냥 부채 서비스액이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이면 원리금 상환액 하나만 쭉 부르면 좋은데 원리금 상환액으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왜? 투자론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시험에 나오거든. 심지어 같은 시험지에서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매번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금융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원리금 상환액. 투자론에서는 보통 뭐라고 많이 부른다고? 부채 서비스액.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머릿속에 넣을 거야 하고 딱 여러분이 암기를 하셨다 쳐. 근데 저는 그 암기를 믿지 않아요. 해봤잖아요. 다음 주에 보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더라고. 휘발성이 너무 심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끝이 부로 시작하고 마지막이 액이에요. 그런데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만큼까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몇 번 정도 반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이만큼 반복하셔야 되니까 아직 나이 채우려면 멀었다.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 알아두시고. 그 다음 진짜 중요한 용어가 이자율이에요. 여러분 이자율과 똑같은 말 두 글자 있어. 네, 금리입니다. 금리와 이자율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금리, 이자율 같은 말인 걸 알아두세요. 두 글자 그랬더니 이율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율도 괜찮아요. 그러나 금리 여기서는 금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 금리. 그런데요,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냐면 오늘 내가 그걸 소비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소비하지 않았어. 그리고 1년으로 미뤘어. 1억 원을 1년으로 미룬 것에 대한 대가. 자, 그럼 여러분 1억 원을 지금 소비하는 게 좋아요? 1년 후에 소비하는 게 좋아요? 지금. 그런데 1년 후에 미뤘대. 1년 후로 미뤘대. 그것에 대한 대가가 금리인데 얘는 항상 대출 잔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출 잔액에 대해 적용된다는 말의 뜻은 이런 얘기예요. 자, 1억 원을 빌렸어. 그리고 아직 하나도 안 갚았어. 그러면 자, 빌린 1억 원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최초? 아까. 자, 1억 원 빌렸어. 그걸 아까 뭐라고 불렀죠? 네 글자로? 무슨 원금? 융자 원금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융자 원금이 1억 원입니다. 그리고 갚고 남은 돈을 뭐라고 불렀죠? 대출 잔액이라 불렀죠. 그러면 여러분 1억 빌렸는데 아직 하나도 안 갚았어. 그러면 융자 원금하고 대출 잔액이 같지.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해서 이자율이 예컨대 10%를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도록. 자, 1억 원에 이자율 10%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1,000만 원 갚았어. 그럼 대출 잔액이 얼마예요 이제? 9천만 원. 거기에 이자율 10% 그럼 얼마예요? 예? 900만 원.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대출 잔액에 대해 적용돼 이렇게. 이자율은 항상 대출 잔액에 대해 적용돼. 근데 1회차만큼은 대출 잔액과 융자 원금이 똑같아. 그러니까 융자 원금하고 대출 잔액이 똑같으니까 1회차는 융자 원금에다 이자율을 곱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자가 정해집니다. 그럼 이자율이 고정이자율이라 할지라도 융자를 상환해감에 따라 대출 잔액이 줄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줄어들어요. 이자율은 고정돼도 이자는 줄어들게 된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우리는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자 이게. 그럼 이자는 뭐냐? 돈의 사용료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돈의 사용료야. 돈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돈의 사용대가, 돈의 사용료다. 그러면 이자에다 붙여 쓰는 말이 있어요. 자,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돈 사용료가 뭐가 돼?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이자, 두 글자 붙여야지. 이자, 수입이 되는 거지. 이자 소득이 되겠지. 수입과 소득은 같은 의미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자 소득, 이자 수익이 되지. 그러면 질문합시다. 저거는
돈을 사용할 때 기간 동안의 돈을 사용해, 시점에서 사용해? 기간 동안의 사용료지. 자, 한 달 동안의 사용료. 그게 월 이자고, 1년 동안의 사용료, 연이자지. 그러니까 이자는 돈의 사용료예요. 그래서 돈을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고, 그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이고. 자, 질문합시다. 이자는 유량이게 저량이게? 자, 방금 기간이라 그랬잖아. 유량이지. 그래서 이자는 유량이야. 됐나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해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잡힌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서둘지 마시라고요. 외울 걸 계속 제기해 드리잖아요. 지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 유량이 뭔지 하여튼 결론부터 말해주세요. 쭉 나열했어. 35개를. 시험에 나오는 35개를. 그러면 외우겠냐고. 그 다음에 저량, 결량 40개. 막 이렇게 나열하면 못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럼 금리가 방금 세 글자로 뭐라 그랬지? 이자율. 그러면 이자하고 이자율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자율은 돈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돈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자는 돈의 사용 대가라면 이거는 뭐냐면 요게 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원금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 가격. 돈의 가격을 이자율로 표시해. 그러면 이자율과 같은 의미인데 이자율이 돈의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자율은 제가 가격이나 가치는 저량이라고 그랬죠. 시점에서 하는 거라 그랬죠. 부동산은 여러분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가격이 변동하니까. 그러니까 시점을 명시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자율은 돈의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얘는 유량이겠어, 저량이겠어? 돈의 가격이니까 저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자는 유량이지만 이자율은 저량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한 번 들었어요. 여러분 아직 다 이해 못해도 돼. 이제 겨우 한 번 들은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거라고요. 여러분이 어쩌면 10번쯤 들으면 이해가 될지 몰라. 이제 한 번 들은 거야. 그런데 방금 이게 이자를 계산하는 근거가 금리, 이자율인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주면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계산하는 근거로서 이자율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거. 자, 돈을 맡기는 걸 뭐라 그래요? 예금이라 그래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걸 뭐라 그래요? 대출이라 그래요. 그러면 대출이라 그러는데 여기도 이에 금리가 붙고 여기도 금리가 붙는 거지. 그럼 여기에 붙는 금리를 뭐라 그래요? 예금 금리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 붙는 금리를 뭐라 그래요? 대출 금리라 그래요. 그러면 예금 금리가 높아요? 대출 금리가 높아요? 대출 금리가 높아요. 그럼 여기는 2%고 여기는 3%라고 가정해 봐요. 그럼 예대 금리 마진차가 얼마예요? 1%. 그러니까 얘가 1% 먹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얘가 그렇게 돈 장사하는 거지. 금융기관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얘는 몇 퍼센트로 그 돈을 끌어왔냐면 1,000만 원을 예컨대 2%로 끌어온 거지. 그리고 1,000만 원을 3%로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 가지고 수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럴 때 이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냐는 거예요. 저 대출금리는 두 가지로 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이렇게 정해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제대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먼저는 금융기관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첫 번째,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빌리려고 한국은행 가면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행은 일반 은행들한테 돈 빌려줘. 그때 적용되는 금리를 뭐라고 한다? 기준금리라 그래. 공금리로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돼, 걔가. 그래서 기준금리예요. 그럼 한국은행이 있고
한국은행의 전체 수장을 뭐라고 불러요? 한국은행장이라고 안 부르고 한국은행 총재라 불러. 미국은 우리의 한국은행처럼 중앙은행이 있어요.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에요. 연준이라 그래. 연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한국은행 총재라 그래. 한국은행장 그러면 안 돼요? 한국은행 총재라 불러요. 그리고 그 신대 시험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한국은행장 이렇게 나왔어. 일단 그것도 틀린 거지. 자,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 한국은행에는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데 있다고. 보통 둘째 주 목요일 날 그 회의를 하지만 셋째 주에 하기도 해요. 목요일 날 주로 해. 뭐를 정하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그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금리를 정하는데 이 기준금리를 정한다고. 금리를 올려. 근데 연준이 보통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보통 몇 %씩 올려요? 0.25%씩 올려요. 왜 0.25%씩 올리느냐?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미국은 4분의 1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4분의 1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4분의 1 센트도 있잖아. 그러듯이 4분의 1 개념이 있기 때문에 4분의 1씩인 해당되는 0.25 개념씩 이렇게 올린다고. 0.25%씩. 근데 0.25%씩 1%를 올리려면 4번에 걸쳐서 올려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도 매달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 1% 올리려고 하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 0.25%, 0.25% 하지 않고 가끔가다 요 세 단계를 띄어서 0.75나 심할 경우는 1%를 올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해요? 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0.25 개념은 없는데 4분의 1 개념은 없는데 그런 미국의 관리를 쫓아서 우리도 0.25%씩 따라 올리는 경향이 있어. 왜? 걔네 큰 나라니까. 걔네가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가 금리가 낮으면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 자본 유출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근데 걔네는 금리가 낮는데 우리가 금리가 높으면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져.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거기에 많이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일상에서 말하기를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분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이제 그냥 비하하는 말이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내지는 가끔 셋째 주 목요일 날 같은 때 뭐를 정한다? 기준금리를 정한다. 자, 그럼 기준금리가 올랐다. 그 말은 일반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그 빌리는 돈을 빌려오는 이율이 높아졌다는 뜻이야. 이자율이. 비싸게 빌려온다는 얘기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럼 얘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일반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빌려주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지금의 기준금리는 단지 대출금리나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일반 은행들은 대출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면 예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아요. 그러면 예금 상품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하시면 통장을 주지. 그 예금 증서의 일종에. 그럼 예금 통장을 주는데 예금 통장 제일 첫 번째면 하나 딱 열어보면 맨 위에 여러분 도장 찍거나 사인하시는 면에 여러분의 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름이 있네? 그러면 유기명이야, 무기명이야? 유기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통장인데 딴 사람이 그거 들고 가서 돈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어. 이해하셔요? 그게 일반적인 예금인데 여러분 무기명이면서 양도할 수 있는 예금도 있어요. 그런 걸 양도성 예금 증서라 그래. CD. 그런데 이 양도성 예금 증서 갑돌이가 예컨대 A란 은행으로부터 양도성 예금 증서를 샀어. 쉽게 말하면 갑돌이는 A란 사람한테 그걸 팔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 편하게 생각해봐요. 100억인데 그걸 9천만 원에 팔았다고 생각. 100억인데 100억짜리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100억짜리의 경우를 10% 할인해서 팔았다 합시다. 그럼 이제 얼마에 파는 거예요? 100억짜리를 90억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90억에 갑돌이가 샀어. 근데 만기가 편의상 6개월이래. 만기 채워서 가져가면 100억 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갑돌이가 이게 돈이 필요하네. 그래서 이걸 채권 시장에서 팔았어.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팔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92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을이 샀어, 그걸. 그럴 때 92억에 팔았을 때 그때의 그 비율, 그 수익률, 그것이 바로 채권 시장에서 수익률인 거예요. 어쨌거나 을이 샀다. 그래서 만기 채워서 가져왔다. 그러면 은행은 야, 나 이거 갑돌이한테 팔았는데 왜 네가 왔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급해. 무기명이야. 양도할 수 있어. 이것이 이 CD가
바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걔가 자금 조달 비용의 역할을 했었어요. 뭐가? CD 금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CD 금리가 바로 대표적으로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다고. 근데 이 기준금리 역할을 잘 못했어. 지 기능을. 그러자 은행연합회에서 뭘 만들었어요? 코픽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코픽스가 뭔데? 이것의 줄임말이에요. 코픽스가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의 줄임말인데 여러분 은행연합회에 우리은행도 들어가 있고 국민은행도 들어가 있고 신한은행도 들어가 있고 은행연합회 국내 8개 은행들이 있어요. 그 8개 은행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거예요. 금리 정보.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 가면 예금 상품이 다양하죠. 그 예금 상품들의 금리를 평균 낸 거. 이 정보를 제공받아서 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 기준으로 발표한다고. 15일이 공휴일이면 16일, 공휴일이면 17일. 보통 15일 기준으로 해서 은행연합에서 발표한 걸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데 그것의 머리 글자를 따서 코픽스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코픽스라고 부른다고. 얘가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원래는 이거를 대체하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이것과 이걸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행 가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면 기준금리는 CD로 할래요? 코픽스로 할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내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뭐로 보통 많이 하는데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코픽스로 많이 해요.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따라붙는 가상금리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CD금리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단위로 변동하는 거. 코픽스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변동하는데 단기 코픽스는 3개월 단위 변동도 있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CD금리나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한다. 그리고 얘는 뭐라고 표현한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할 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표현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우리 말로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가상금리입니다. 자,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둘이 똑같이 은행을 찾아갔어. 자, 우리은행 혹은 국민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둘이 같이. 그럴 때 두 사람에게 똑같이 기준금리는 똑같아. 기준금리가 둘이 똑같아. 두 사람. 똑같이 1억 빌리려고 하면. 근데 뭐가 다르냐면 가상금리가 달라. 가상금리는요. 은행별로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데 얘는 말이죠. 차입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 갑돌이는 신용이 높아. 그리고 거래하는 은행이야. 을돌이는 과거에 연체한 적도 있고 신용상태가 좀 안 좋아. 내지는 직업도 좀 불안정해. 그럼 똑같이 1억 빌리는데 갑돌이는 가상금리가 낮고 을돌이는 가상금리가 좀 높이 적용돼. 그리고 그게 보통 정해지면 융자 기간 동안 예컨대 3년 혹은 5년 동안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왜? 그동안 이 사람의 신용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되게 고정을 하지만 만약에 진짜로 갑돌이의 신용상태가 을돌이의 신용상태가 엄청 좋아졌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고 상태가 좋아졌어. 그러면 이제 은행을 찾아가서 증명서를 떼어다가 가상금리 깎아달라고 금리 하락하는 거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대개는 얘는 고정된다. 그러면 결국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건 기준금리가 바뀜에 따라 대출금리가 바뀐다. 자,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간다. 얘가 떨어지면 얘도 떨어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얘는 고정된다. 그리고 공부 이외의 것, 대출 상담 저한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얼마를 빌리려는데 얼마를 금리를 적용해야 되나요? 금리를 이 정도면 깎아주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몰라. 그런 거는 은행에 가서 상담하시고 저는 시험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준금리가 변동하면 대출금리가 변동한다.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이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이야기할 텐데 고정이자율이 뭐냐면 고정금리를 말하는 거고 변동이자율이 뭐냐면 변동금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야기할 건데 이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이해하시고 이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먼저 이런 용어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명목이자율. 명목이자율이 있고 실질이자율이 있고 시장이자율이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 넘어 이자율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다고요. 자, 명목이자율이 뭔가부터 이야기할게요.
우선 명목이라는 말부터 할게요. 명목이 뭐냐면요. 겉으로 드러난 거야. 겉으로 드러난 게 명목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이는 명목 나이인 거야. 그리고 우리 여기 학원의 건물의 임대료, 그 명목 임대료야. 이자율, 명목 이자율이에요. 대출 이자율 5%, 명목 이자율. 예금 이자율 3%, 명목 이자율. 갑돌이의 월급 100만 원, 명목 임금, 명목 소득. 우리나라 GNP 얼마? 명목 GNP. 겉으로 드러난 건 다 명목인 겁니다. 거기에서 실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계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것으로 인플레라는 거품을, 물가 상승이라는 거품을 걷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컨대 민증에 있는 나이는 뭐라고요? 명목이야, 명목. 그리고 이제 건강 진단을 하는 거지. 화장도 다 치우고 전부 다 온 정밀 진단을 하는 거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각 파트의 전문적인 진단을 딱 하셨어. 그랬더니 건강 나이 몇 살 나와. 그럼 실제 나이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지. 그 실제 나이가 뭐야? 실질이야. 거품 걷어낸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명목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내면 뭐가 된다? 실질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물가 상승률이거든. 그걸 빼내면 비로소 실질이자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이 실질이자율이란 명목에서 인플레이를 뺀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명목에서 인플레이를 빼내면 실질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요. 자, 근데 말이죠. 우리는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대출 초기에 대출할 때 대출 이자율을 몇 %로 할 거냐? 예를 들어 4%로 그냥 한다 합시다. 근데 금융기관이 1년에 4%만큼 수익을 매년 얻고 싶어. 그래서 4%로 대출을 했대. 그건 자기 속 생각이고 4%를 대출 이자율로 정하는 순간 걔는 명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율이 3%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4% 수익 내고 싶으면 자 4% 수익에다가 자기가 예상하는 인플레, 예상한 인플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상 인플레를 여기다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3%를 예상한대. 그러면 처음부터 몇 %로 대출했어야 돼? 7%로 대출했어야 돼. 2% 예상한대. 6%로 대출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대출 이자율은 아까 제가 뭐로 표시된다 그랬어요? 대출 이자율이나 예금 이자율이나 모든 건 다 뭐로 표시된다 그랬어요? 대출 이자율, 예금 이자율, 모든 이자율은 다 뭐로 표시된다? 명목 이자율로 표시된다니까요. 다 명목이라니까. 명목 이자율로 표시가 돼요. 다 명목이야.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명목이라니까. 갑돌이 월급 뭐로 표시돼? 명목으로 표시돼. 월세, 월 임대료 얼마 다 명목으로 표시된다니까. 여러분 나이도 명목으로 표시돼. 어떻게 사람들 다 건강검진 해갖고 매번 연마다 다 실질을 계산해. 그냥 딱 묵은 연수에 따라서 똑같지. 그래서 다 명목으로 표시돼 다. 그럼 대출 이자율이 뭐예요? 명목 이자율. 예금 이자율, 명목 이자율. 이해 가셨어요? 그래요. 근데 명목 이자율로 표시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실질적인 수익률을 4%를 하고 싶어. 그러면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 미래 거는 예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플레를 더하는 거예요. 인플레율은요. 예상 인플레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있어. 지나고 나면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어.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인플레이션율이야. 사전에는 이것밖에 몰라. 지나고 나면 이 두 가지를 다 알아. 그러니까 명목이자에서 지나고 나서 인플레율을 빼. 그러면 실질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사전에는 위에 것밖에 모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예컨대 고정이자율로 대출한다 합시다. 잘 들으세요. 고정이자율로 대출한다는 말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뭐가 고정되는데 대출이자율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4% 수익률 내고 싶어. 4% 수익률 내고 싶어. 그러면 어떡하라? 여기다가 예상되는 인플레이를 더하는 거예요. 그 예상되는 인플레이 몇 % 예상하는데 은행아? 그랬더니 3%로 예상한대. 그럼 처음부터 몇 %로 대출했어야 돼? 7%로 대출을 했어야 돼. 그리고 차입자와 대출기관이 이제 계약을 맺는 거야. 이거를 매년 이렇게 적용하기로 한다. 융자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걸 적용하기로 한다. 이런 약정을 뭐라고 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 그래요. 뭐가 고정되는데 대출 이자율이 고정되는 거예요. 고정 이자율 저당.
또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했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했대? 그러면 지나고 나서 보면 실제 인플레는 몇 %예요? 4%가 됐지. 그럼 얘가 4%야. 근데 얘는 고정됐네? 그러면 7이 되려면 얘가 몇이 돼야 돼? 3%로 줄어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실질이자율은 3%로 줄어들어요. 인플레가 예상보다 높이 나타나면 금융기관, 대출기관의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금융기관은 이런 생각을 하겠지. 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 여기다 포함시켜서 8로 올리고 싶어. 이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해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제도입니다. 변동이자율 저당이에요. 4% 수익을 내고 싶어.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은행이 속마음도 이쪽도 속마음도 원래 예상했던 인플레가 2%였었어. 그런데 3%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얘는 2%로 예상을 했대. 그래서 2%로 예상을 해서 대출이자율 6%로 대출을 해요. 보세요. 둘이 비교해 보면요, 얘가 높고 얘가 낮아. 이걸 초기 이자율이라 그러거든. 근데 왜 초기 이자를 얘는 높이 잡을 수밖에 없느냐? 왜 이걸 높이 예상할 수밖에 없느냐? 얘는 인플레가 나타나도 제일 조정 못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높이 잡은 거예요. 얘가 높아졌기 때문에 얘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근데 말이죠, 얘는 말이죠, 지났어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했대요. 그러면요 1%만큼을 여기다 반영해서 올려. 얘를 7로 올리는 거예요. 딱 7로 올려요. 그럼 실질이자율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로 인한 위험을 대출이자율에 포함시킴으로써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또 보실래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또 나타났어. 1%. 그럼 또 올려. 실질이자율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를 채택하면 인플레이션기에 대출기관이 유리합니까? 차입자가 유리합니까? 대출기관, 대출자가 유리하지. 차입자가 불리하고. 이 제도를 채택하면 인플레이션기에 대출기관이 유리합니까? 차입자가 유리합니까? 차입자가 유리하지. 그래서 인플레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반영하는 주기가 있어요. 올리는 주기, 이렇게 올린다고. 이 올리는 주기를 이자율 조정 주기라 그래. 이자율 조정 주기가 3개월 혹은 6개월. 여러분 3개월이 더 유리할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6개월이 더 유리할까? 3개월. 이자율 조정 주기를 짧게 갖기를 원해. 그래야 빨리빨리 떠넘길 수 있지. 그래서 차입자는 길게 갖기를 원하고 대출기관은 짧게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또 여러분 7%로 대출했거든? 금융기관이 1억 원을 7%로 대출했어 이미. 그리고 매년 하기로 한다. 근데 시장이자율이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이자율. 이건 또 뭐예요? 지금 은행 가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이자율. 그러면 이거는 갑돌이가 1년 전에 대출 받아서 원래는 그때 7%가 시장 이자율이었거든. 근데 융자 계약서에 서명을 함과 동시에 얘는 명칭이 대출 이자율로 바뀌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런데 시장 이자율은 지금 은행 가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이자율. 요게 8%를 합시다. 그러면 얘는 1%만큼이 그 돈이 지금 있으면 8로 빌려줄 수 있는데 7로 빌려줬기 때문에 1%만큼 금리차 손해죠. 그걸 이자율 위험 혹은 금리 위험이라 그래요. 금리차 손해 난다고. 근데 얘는 8%로 그냥 빌려줄 수 있지. 왜? 8로 올라갔겠지. 8로 올라갔겠지. 다시 말하면 얘는 시장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을 일치하게 되지. 맞춰서.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금리 위험이 없지. 근데 얘는 금리 위험이 따라가. 금리차만큼 손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한 거를 제가 글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왜? 시험에는 글로 나올 거거든. 그럼 이제 알고 있는 것과 그 글을 매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요. 첫 번째, 융자 기간 동안 고정이자율 저당, 고정금리 담보대출입니다. 융자 기간 동안 대출 시 계약된 명목이자율 아까 7%죠. 고정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대출자의 실질이자율은 하락한다. 자, 눈에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눈에 들어와요? 네, 이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아까 4였던 게 3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훈련을 계속 할 거라고. 자, 이해가 됐고 이게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보자고요. 대출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시장 이자율이 7이었던 게 8로 올라가면 1% 금리 차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출기관의 수익성은 악화되지. 그걸 무슨 위험이라고 그러냐면 금리 위험 혹은 이자율 위험이라 한단 말이지. 그다음 변동이자율 저당으로 가보잔 말이에요. 변동이자율 저당은 대출 시 초기 이자율은 고정이자율보다는 자 고정은 아까 7%인데 변동은 6%. 초기 이자율이 낮은 게 일반적이에요. 왜? 얘는 그에 따라 인플레에 따라서 나중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 자 고정이 높아요, 변동이 높아요. 예, 고정이 높아요. 변동이 더 낮아요. 그다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전가된다. 들어와요? 예, 다 기출 지문이야 이게. 맞네. 골라내면 돼. 그런 걸 우리가 연습할 거라고. 어렵지 않아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 이렇게 하나씩 보면 딱 되는데 이게 여러 개가 섞여 있는 5개 중에서 고르라고 그러면 막 어지러워. 아직은 안 돌아. 그래서 그런 거지. 그건 연습만 잘하면 다 돼요. 또 볼까요? 융자 기간 동안 좀 길어요. 잘 봐요. 융자 기간 동안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명목 이자율도 따라서 올라가죠. 변동하니까 대출자의 실질 이자율은 변함이 없어.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 이자율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의 위험, 이자율 위험이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그대로 전가돼. 됐죠?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다음번에 또 전혀 안 했다는 듯이 제가 또 설명하면서 또 하고 전혀 안 했다는 듯이 설명하면서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겹다 나 저거 다 한다 이제 답을 나오면 모의고사 다 마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나중에 합격하는 거지. 축하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 저당의 상환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저당의 상환 방법. 이거 돈 빌리고 갚는 방법. 미리 말할게요. 뒷다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무진장 중요해요. 그래서 안배상 미리 끊을게요. 끊었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